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근 동해 앞바다에서 발견된 가스전을 두고 이곳이 과연 한국과 일본 둘 중 누구의 땅인지 연일 설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갑작스런 러시아의 개입으로 이 같은 논란은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당초 일본 정부는 해당 가스전이 한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속해 있지 않고 시마네현과 야마구현이 관리 수역 안에 있음이 분명하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논리로 독단적인 개발 계획을 밀어붙여 왔는데요. 하지만 이곳이 한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걸쳐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러시아 정부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되며 그렇게 산유국으로서의 일본의 꿈에도 빈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의 든든한 군사적 우방국으로서의 역할을 통해 유럽연합과 일본 모두를 공경에 빠뜨릴 일석이조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이었죠. 산케이신문과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최근 경제산업성 산하자원에너지청이 오는 3월에서 7월 사이 동해 해저에서 발견된 천연가스전의 상업화 가능성을 놓고 시굴 조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을 전격 보도하며 이번 활동은 매장 자원이 과연 상업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주된 목표가 될 것이라 전했습니다. 일본 최대 에너지 기업인 인펙스가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조사 작업은 전체 비용만 해도 무려 330억 엔이 투입되는 상당한 규모로 해당 자금은 자원에너지청과 경제산업성이 국내 가스전 개발을 위해 설립한 독립행정법인인 석유천 연가스 및 금속광물자원기구가 각각 절반씩 출자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동해 가스전이 상업화에 성공할 경우 니가타현 앞바다의 이와후네오키 유전에서 1990년부터 천연가스 생산을 개시한 이래 약 30년 만에 일본에서 새롭게 개발되는 신규 해양가스전이라고 설명하며 들뜬 반응을 보였는데요. 앞서 자원에너지청은 에너지 자급률 향상을 위한 일본의 가스전 개발을 목표로 2010년대부터 인펙스에 관련 위탁 조사를 맡겨왔는데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내 및 해외 개발을 포함한 자국의 에너지 자급률을 2021년 기준 34.7%에서 2030년과 2040년 각각 50%와 60%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목표한 상태고 이에 인펙스는 시마네현에서 후쿠오카현에 이르는 해역에서 지질 조사와 기초 시추 작업을 벌이는 등 최근 발견된 동해의 가스전은 바로 이 과정에서 얻어낸 성과라 전했습니다. 향후 시굴 조사가 성공할 경우 인펙스 측은 2032년 생산을 목표로 가스전 개발에 착수할 것이고 파이프라인 방식으로 일본 본토에 공급할 계획이라 언급했는데 일본 자원에너지청의 사전조사에 따르면 해당 가스전의 전체 매장량은 최대 1조 4천억 입방피트 수준이며 예상되는 연간 생산량은 무려 93만 톤. 이는 일본의 연간 천연가스 소비량의 1.2%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라 밝혔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선 마냥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최근 한국 언론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여기엔 충격적인 반전이 숨어 있었는데요. 초창기 이곳이 한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아니라는 일본 정부의 말과는 달리 실제 조사 결과 그 정확한 위치가 야마구치현에서 북쪽으로 약 150km 시마네현에서 북서쪽으로 약 130km 떨어진 지점이며 이는 경상북도 경주 해안에서 동쪽으로 겨우 150km 밖에 있는 매우 가까운 위치였던 것이었죠. 인펙스 측의 거짓말이 탄로나자 한국 정부는 즉시 반격에 나섰습니다. 외교부는 이곳이 한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해당될 수 있고 한국 역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항의. 현재 인펙스 측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즉답을 유보한 상태인데요. 일본이 이같이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데에는 유엔 협약과는 별도로 그동안 배타적 경제 수역에 관한 한일 양국의 협의가 수십 년이 넘도록 진전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반도와 일본 사이의 해역은 23.5에서 450해리, 중국과의 거리는 80에서 350해리로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200해리를 기준으로 경계를 정할 시 각국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칠 수밖에 없었고 이에 한일 양국은 중간선을 정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결국 합의를 보지 못한 채 오랜 시간이 흘러왔음을 밝혔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부분을 살펴보면 한국은 지난 1974년 한일 간의 양국의 인접한 대륙봉 북부구역 경계획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해 한국에 속하는 대륙봉 부분과 일본에 속하는 대륙봉 부분을 기준으로 경계선을 정한 바 있었는데 이번 시추 장소가 바로 이 대륙봉 북부구역 경계획정에 관한 협정에 따른 것으로 일본 정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외교부 관계자는 시추 지점이 우리 측 배타적 경제 수역에 근접한 만큼 차후 이곳이 한국 영해로 확정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고 또한 일본의 관련 활동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주일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현재 시굴 지점이 한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일본 외무성에 정확한 좌표를 요구했지만 일본 정부는 재차 한국이 요구한 좌표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왔고 이것이 자칫 또 다른 외교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에 한국의 입장에선 다소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석유자원 개발과 관련 한국은 중국과 일본에 밀려 10년 전에 비해 투자 금액이 91.8%나 줄어드는 등 한국은 전문 인력과 기술 면에서도 상당히 저조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요. 반면 중국은 석유자원 확보를 위해 1대1로 정책과 자원 외교를 연계하는 것은 물론 재정 지원 역시 강화하고 있었고 일본 역시 석유 수요 감소와는 상관없이 자원 개발을 위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목표 아래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면 가스전의 일부가 한국 해역에 속한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다 해도 사실상 시추 개발과 관련 모든 걸 일본에 위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생각지도 못한 러시아 정부의 개입으로 한일 간의 가스전 대립은 완전히 새로운 양상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러시아는 독도를 비롯한 동해상의 소유권을 일본이 아닌 한국의 영해임을 수차례 증명해준 우방 아닌 우방국으로 지난 2019년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무단 진입 사건을 놓고 일본 정부에서 항의하는 기이한 행각을 보여줬을 때도 단호히 일본을 배제한 채 한국 정부에 공식 사과를 해 수많은 일본인들을 경악해 한 적이 있었는데요. 현재 일본이 시추조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예상 일정만 공개한 터라 러시아 또한 구체적인 제재 방안을 논하지는 않았으나 러시아 측은 일본이 해당 지역의 시굴에 착수하려면 적어도 제2의 독도 사태와 같은 그림이 그려져선 안 되고 이에 한국이 요청한 권리 행사에 대해 일본의 적극적인 확인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러시아의 공세에 일본은 크게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져 온 러시아 함대의 일본 봉쇄 작전은 스가루 해협과 오스미 해협의 횡단등으로 구체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었고 이는 곧 쿠릴 열도를 노리려는 일본의 계획을 단념시킨과 더불어 유사시 중국과 갈등 중인 센카쿠 열도 분쟁에서도 언제든 러시아군이 끼어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두 번째로 러시아 정부가 동해상 가스전의 소유권에 대해 한국 편을 드는 가장 큰 이유는 일본과의 대치 상황을 비롯 5년 전 한국과 체결한 석유자원 개발 MOU의 존재 때문이었는데요. 러시아는 2015년부터 한국가스공사 측과 연계해 한국의 천연가스 예상 수요의 20%를 상회하는 막대한 양이 천연가스 도입 사업에 대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대체적인 일정과 도입 규모에 대해 합의함으로써 이 사업을 실제로 성사시키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 바 있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선 대규모 천연가스를 도입할 수 있게 되어 그동안 중동과 동남아 일부 국가에 편중된 한국의 천연가스 도입선을 다변화하는 데에도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것은 물론 러시아로부터 가스관을 통해 수시 운송이 가능한 PNG 도입까지 실현된다면 동고화절하는 한국의 계절적 수요 특성에 기인한 수급상의 불안정을 해소하는 데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대신 러시아는 한국으로부터 장기 도입 계약과 가스전 개발 등 상류 부문에 대한 사업 참여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동시에 정유와 석유화학 LNG 등 하류 부문 사업 개발을 집중 육성시키는데 참여해달라는 조건을 제시했는데요. 참고로 이는 러시아가 당면한 경제적 난제들 가운데서도 특히 남한 면적의 75배에 달하고 각종 천연자원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중국의 부상과 인구 감소 등 안보적 위기를 겪고 있는 극동 지방 개발에 대해 한국을 제1의 파트너로 선점한 것과 일맥상통했습니다. 다시 말해 러시아 측이 안정적인 자원 수급과 군사적 지원을 해주는 대신 비교적 극동 지역에서 가까이 위치한 나라 중 유일하게 경쟁 관계가 아닌 한국의 개발을 위임함으로써 양국의 부족한 부분을 각자 채워나가겠다는 전략인 셈이었죠. 실제로 전문가들이 말하길 한러 양국은 세계적으로도 몇 안 되는 에너지 협력국이고 양국 간에 맺어진 양의 각서가 파쇄되지 않는 한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중국과 일본 심지어 유럽연합조차 러시아를 등에 업고 있는 한국의 개발 권한을 함부로 침해할 수 없을 것이라 평가했는데요. 무엇보다 쿠릴 열도에 대한 일본의 분쟁 전략에 크게 대인 적이 있었던 러시아는 결코 일본 측의 일방적인 동해 시추권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이에 벌써부터 일본 내부에선 동해상의 천연가스를 온전히 소유하려면 한국이 아닌 러시아와 싸울 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등 차라리 이 같은 비극을 맞이할 바엔 한국과 정보를 공유하고 시 공동개발에 나서는 것이 보다 현명한 판단임을 주장하기도 했죠. 강대국과 동등한 계약을 맺은 것도 모자라 안보와 경제 두 가지를 모두 손에 쥐게 된 한국은 이로써 일본이 가장 우려하던 상황을 만든 가운데 여기서 과연 일본이 한국과 협력하게 될지 아니면 또다시 어리석은 선택으로 한러 양국의 샌드위치가 될지 이번만큼은 보다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라보며 최근 일본에서는 유니클로 창업자가 미국 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한 작심 발언이 커다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일본인들이 알고는 있지만 입 밖으로 내뱉지 않은 진실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유니클로 창업자인 야나이 다다시 회장은 미국 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은 30년 동안 휴면에 빠져 있었다. 일본인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다. 일본은 더 이상 선진국이 아니다.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일본의 대표적인 경영인 중 한 명인 야나이 회장이 이런 말을 하자 일본인들의 충격은 컸습니다. 더구나 최근 일본에서는 금리를 100배나 인상하는 은행이 나오는가 하면 비자금 스캔들이 일본 정치권을 강타해 기시다 총리가 벼랑 끝에 몰렸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유니클로 창업자 야나이 회장은 작심한 듯 일본 정부를 향해 이런 쓴소리를 이어갔습니다.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일본과 동등한 직위로 일하는 이들은 2에서 3배의 보상을 받고 있다. 일본 정부와 관료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사고방식을 수정해야 한다. 일본 정부가 몽유병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고 보조금을 삭감하며 대대적으로 규제를 변경해야 한다. 야나이 회장은 제조업에 대한 건전하지 못한 집착, 기업에 길든 노동자, 세수보다 많은 부채로 구성된 국가 예산으로 인해 일본 경제가 위태로워지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사실 야나이 회장이 지적한 것들은 다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4,930억 달러의 세입을 예상했음에도 2023년 일반 회계 예산 규모를 8,580억 달러로 잡았습니다. 이로 인해 같은 기간 동안 발행된 국가부채는 2,5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일본의 공공부채는 이미 GDP의 264%로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또한 지난 1990년부터 2019년까지 20년 동안 명목임금은 4%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의 명목임금은 145% 증가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일본 국민들이 야나이 회장의 직설 발언에 놀란 것은 최근 일본 내부에서 일본 경제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집권 자민당의 입장에서는 최근 일본 증시가 30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지난 5월 히로시마에서 지칠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세계 3위 경제국이라는 입지를 다지고 있다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는 지금 하필 이럴 때 나온 야나이 회장의 발언은 좋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본 경제는 장밋빛이 아닙니다. 지난 19일 일본 매체들은 일제히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추진해온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은행은 이날까지 이틀간 개최한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단기금리를 0.1%로 동결하고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금리는 0% 정도로 유도하는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결국 일본은행이 당장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하지는 않았지만 내년에는 정책이 수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간 금리 차로 엔화 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오르는 등 금융 완화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행들은 벌써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일본 3대 메가뱅크 가운데 한 곳인 미쓰비시 UFJ 은행이 10년 만기 예금 금리를 100배 올린 것입니다. 지난 12년 동안 일본의 10년 만기 정기 예금 금리는 일률적으로 0.2%였습니다. 사실상 금리가 없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미쓰비시 UFJ 은행이 금리를 100배로 올리자 예금을 빼앗길까 두려운 다른 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너도나도 동참할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12년 만에 금리를 100배 인상했다는 게 0.2%에서 0.2%로 올린 것이니 그동안 얼마나 초저금리 상태로 살아왔는가를 말해줍니다. 내년 글로벌 금융시장의 최대 이벤트는 미국이 금리 인하에 나서는 피벗 즉 방향전환이겠지만
전문가들은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에서 벗어나는 피벗도 그에 못지않은 파급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본 정부는 왜 이렇게 금리가 오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최근 엔화 가치가 30%나 급락한 일본은 통화와 외환 정책에 있어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급격한 엔저를 막기 위해 통화 정책을 긴축으로 선회할 수도 있지만 경제 회복세가 미미한 데다 막대한 국가 부채의 이자 부담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외환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도 보유한 달러만 소진할 뿐 환율의 방향을 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엔화 가치 추락의 속도를 늦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미국처럼 통화 정책을 긴축적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국가 부채가 GDP 대비 259%로 세계 최대 수준인 일본 입장에서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일본 정가에서는 금리 인상은 곧 악몽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시중금리가 오르면 그만큼 정부가 내야 할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일본은행과 일본 정부가 가장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는 금리가 급등하는 것입니다. 재무성에 따르면 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일본 정부가 내야 할 이자 부담은 2025년 기준 3조 7천억 엔 약 35조 원 증가합니다. 금리가 예상보다 2%포인트 더 오르면 이자 부담은 7조 5천억 엔이나 더 증가합니다. 금리를 조금만 올려도 일본 기업들의 실적에 미칠 악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금리가 올라서 유동성이 줄어들고 기업 실적이 악화되면 주식시장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은행이 한사코 엔저를 포기한 게 아니며 출구 전략의 시작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일본 미디어들까지도 출구 전략이란 용어를 못 쓰고 대신 금융 완화 수정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출구 전략을 출구 전략이라 말할 수 없는 상황. 참 눈물겨운 일입니다. 더구나 일각에서는 세계 최대 순채권국인 일본이 외환시장 개입을 위한 유동성 확보를 하기 위해 해외 자산 매각에 나서게 되면 자칫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경제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블룸버그 통신은 일본이 보유한 미 국채가 8월 기준 1조 2천억 달러로 전월보다 345억 달러 감소해 3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면서 만일 일본이 달러 실탄을 확보하려고 보유한 미 국채를 팔 수 있다는 관측이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금리가 사실상 제로형인 엔화를 빌려 미국 등 금리가 높은 국가의 자산에 투자하는 엔 캐리 트레이드가 급격히 청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일본 정부가 가만히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불을 꺼보려고 24년 만에 시장 개입도 해봤지만 환율은 일시적으로 하락한 후 다시 상승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구두 개입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통상 엔화 약세는 일본 입장에서 수출 경쟁력 강화, 관광 수입 증대 등의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조업체들의 해외 진출로 수출 증대 효과가 예전만 못한 데다 글로벌 수요 부진, 일본 관광의 큰손인 중국의 여행 제한 등으로 효과는 한정적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반면 수입 급증에 따른 무역 적자 확대, 가계 생활비 부담 가중 등 눈앞의 문제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 국민들의 삶이 팍팍해지면 표는 떨어지게 되고 선거에서 질 게 뻔합니다. 이래서 자민당은 쉽사리 금리 인상을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와중에 자민당에서 거대한 스캔들마저 터져 안 그래도 더 이상 떨어질 곳도 없는 기시다 총리를 더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일본 정가의 비자금 스캔들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지난 13일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일부 의원들의 비서 등 관계자들을 소환했습니다. 비자금 문제가 불거진 곳은 아베파였습니다. 아베파는 소속 의원들에게 매년 정치자금 모금 행사를 열면서 입장권 격인 파티권을 장당 약 18만 원에 50장씩 판매하도록 의무화했는데 일부 의원들은 그 초과 수익을 아베파나 의원실 장부 어디에도 기재하지 않은 채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소환 조사에서 파벌 측 지시로 초과 수익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진술해 파문이 일었습니다. 일본 검찰은 2018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조성된 비자금만 5억 엔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검찰은 일부 아베파 의원들에 대한 강제 수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자금 의혹은 자민당 내 다른 파벌에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기시다파도 2018에서 2022년 소속 의원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서 파티권 수입 일부를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고
비자금 수천만 엔을 마련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른 파벌인 니카이파도 비슷한 방식으로 1억 엔의 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불법 비자금 의혹에 휘말린 자민당 최대 파벌 아베파 소속의 강요 4명을 비아베파로 교체했습니다. 차관급인 부대신과 정무관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10명의 아베파를 경질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자신이 이끄는 기시다파 소속 의원들을 앉혔습니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의 최근 지지율은 매달 지지율 최저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일본 정계에서는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내년 3월까지 지지율이 계속 저조할 경우 기시다 오롯이 즉 기시다 총리를 끌어내리려는 움직임이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최근 불거진 일본 정치권의 비자금 스캔들은 사실 터질게 터진 것이란 반응이 많습니다. 일본 니케이 신문은 최근 반세기 동안 지속된 초저금리 정책이 위기 회피에는 효과적이었을지 몰라도 정부와 기업의 개혁을 지연시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일본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선 금리가 존재하는 세계로의 회귀는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금리 폭등을 우려하면서 출구 전략이라 말도 못하고 계속 폭탄을 다음 정권에게 넘기면서 엔저의 종식을 선언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병의 근본 원인은 경제가 아니라 정치일지도 모릅니다. 일본은 반도체 산업 부활을 위해 오랜 시간 엄청난 자금을 투입해왔습니다. 대만 TSMC 공장을 유치하려고 가진 애를 쓰고 8개 회사가 모여 반도체 동맹까지 체결하더니 급기야 일본 정부는 낸드 플래시 기업 기옥시아에 수조 원대의 정부 지원금 투입까지 결정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국에 빼앗긴 영광을 탈환하려는 몸부림입니다. 특히 기옥시아는 세계 1위 삼성전자를 뒤쫓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이번 지원 추진은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을 누르고 과거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일본 정부의 의지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결정이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지난 16일 일본 정부가 반도체 생산 지원 목적으로 조성 중인 총 6천억 엔, 약 6조 원 규모의 지원 대상에 기옥시아가 선정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옥시아가 이와테현에 내년 봄까지 완공할 계획인 낸드 플래시 반도체 공장에 정부 지원금 수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뜻입니다. 기옥시아 이와테현 공장은 기옥시아가 낸드 플래시 시장 점유율 1위인 삼성전자에 대항하기 위해 짓고 있는 곳으로 총 사업비만 1조 엔, 우리 돈 약 10조 원이 투입된 규모의 공장입니다. 기옥시아는 1980년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휩쓸던 주역인 일본 도시바 메모리가 전신입니다. 이런 기업에 엄청난 세금을 퍼붓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일본이 지금 얼마나 삼성전자를 누르고 도시바의 영광을 재현하고 싶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일본의 기옥시아 도요타 엔티티 등 8개 회사들은 공동 출자를 통해 라피두스라는 이름의 새 법인을 차렸는데 자칭 어벤져스라는 말까지 만들어낸 이 반도체 동맹을 이끄는 리더 역시 기옥시아입니다. 그리고 기옥시아는 낸드 플래시 1위를 외치며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과 합병까지 추진할 정도로 공격적이었고 일본 정부는 반도체 동맹 라피두스에 약 700억 엔, 6,600억 원이란 세금을 지원하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본의 투자는 마치 순항 중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손만 대면 잘 되던 산업도 주춤하는 징크스는 이번에도 이어졌습니다. 기옥시아가 부활을 완성시키기 직전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불황이 불어닥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황은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올해 8월 기옥시아는 열심히 지어놓은 낸드 플래시 신공장 가동을 연기하게 됩니다. 물론 이 결정에는 세계 낸드 플래시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삼성전자의 감산 조치가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이 공장은 올봄 완공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장 건물 장비의 납품도 늦어지고 설비 투자에 제동이 걸렸는가 하면 반도체 불황으로 낸드 플래시 시장이 위축되자 신공장 가동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글로벌 경기 침체로 반도체 시장의 불황이 장기화되자 안 그래도 이미 기옥시아는 지난해 10월부터 낸드 제조 라인의 웨이퍼 투입량을 30% 줄인 후 지금까지 감산 기조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촉한기에 신공장의 문을 열고 공장 가동을 늘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운이 없어도 얼마나 없는지 하필 이럴 때 반도체 불황이 장기화된 것인데요. 사실 반도체 감산의 키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쥐고 있습니다. 세계 낸드 1위 기업 삼성전자가 최대 생산 라인인 평택과 시안 공장의 가동률을 조정하고 SK 하이닉스 역시 지난달 낸드의 재고 수준이 높아 5에서 10% 감산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자
다른 기업들도 어쩔 수 없이 감산 대열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전 세계 낸드 생산량의 96%를 한국, 미국, 일본의 5개사가 차지하고 있는데 올해 1분기 기준 세계 낸드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34%, 기옥시아가 22%, SK그룹이 15%입니다. 이처럼 불황이 오자 선제적 감산 조치로 시장을 얼려버린 삼성전자는 바닥에 왔다는 신호가 감지되자 오히려 과감한 투자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300단 이상 낸드 플래시 공정에서 초격차 적층 기술로 1위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생산성과 원가 경쟁력에서 다른 회사들을 압도해 불황 이후 시장 회복 국면에서 리더십을 가져간다는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내년에 본격 양산할 9세대 300단 이상 비낸드 칩에도 더블 스택 기술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더블 스택 기술이란 낸드 플래시를 2번에 나눠 제작한 뒤 결합하는 방법입니다. 삼성은 7세대 176단 비낸드부터 이 더블 스택을 적용했는데요. 삼성전자는 2013년 업계 처음으로 낸드 플래시를 세로로 쌓아 올리는 기술을 양산에 적용한 뒤 매출과 기술력 면에서 세계 시장 1위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의 더블 스택 기술 적용은 극심한 메모리 불황 이후 내년부터 찾아올 호황에서 확실한 1위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전략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9세대 낸드 더블 스택 공정 채택은 경쟁사보다 원가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낸드 플래시 업계에서 혁신을 주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2019년 6세대 128단 낸드 플래시를 생산할 때에도 채널홀을 단 한 번에 뚫는 싱글 스택 기술을 완성했는데요.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 경쟁사들이 동급 100단 낸드 플래시에 더블 스택을 적용했을 때 유일하게 한 번만에 낸드를 완성하는 기술로 기술 리더십을 뽐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불황으로 주춤하던 삼성에게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삼성은 일단 전 세계에서 아직 구현 사례가 없는 혁신 기술을 발표하며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반도체 구조 패러다임을 바꿀 후면 전력 공급 BSPDN 기술을 상용화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후면 전력 공급이란 반도체를 작동시키는 전력을 웨이퍼 뒷면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아직까지 전 세계 구현 사례가 없는 혁신 기술입니다. 반도체를 구동하려면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회로가 그려진 웨이퍼 상단에 전력 공급선이 함께 배치됐습니다. 공정상의 편의성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회로가 미세화하면서 회로와 전력선을 한 면에 새기기 어려워졌습니다. 또 회로 간격이 좁아지면서 간섭이 발생하고 이것은 반도체 성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그러나 후면 전력 공급은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전력선을 웨이퍼 뒷면에 배치해 회로와 전력 공급 공간을 분리했기 때문입니다. 후면 전력 공급 기술은 전력 효율과 반도체 성능을 동시에 높일 수 있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TSMC, 인텔 등 파운드리 업계가 기술 확보에 뛰어들고 있는 기술인데요. 삼성전자가 후면 전력 공급 계획을 수면 위로 드러내면서 기술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파운드리 업계 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인텔은 내년에 후면 전력 공급 기술로 반도체를 양산할 계획이며 TSMC 역시 2나노 이하 공정에서 이 기술을 적용할 계획인데요. 삼성, 인텔, TSMC 세 회사가 후면 전력 공급 기술로 또 한 번 맞붙을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 국면에 AI 반도체 시장에서도 삼성전자의 유리한 소식이 터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칩을 만드는 스타트업인 그로크 GR5Q의 차세대 L칩을 생산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로크는 구글 엔지니어 출신들이 창업한 AI 반도체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대만 TSMC를 제치고 삼성전자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로크 창업자이자 CEO인 조나단 로스는 우리 회사의 4나노 AI 가속기 반도체 칩은 텍사스주 테일러시의 삼성전자 공장에서 생산될 것이다. 최고의 AI 성능을 가능하게 할 삼성의 파운드리 공정을 사용해 고로크의 발전을 이뤄나가겠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테일러 공장의 고객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경계현 삼성전자 디바이스 솔루션 사장은 지난달 SNS를 통해 2024년 말부터 테일러 공장에서 4나노 공정 제품을 양산하겠다. 미국 주요 고객들은 자신들의 제품이 이곳에서 생산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운을 띄웠습니다. 그 주요 고객 중에는 그로크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크의 차세대 AI 칩은 기존 제품 대비 최고 4배가량 전력 효율이 높고 성능도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4나노 MPW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그만큼 4나노 수율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합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미국 사업 담당 마르코 키사리 부사장은 이번 계약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로크와 협력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기술이 AI 반도체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앞으로 선단 공정 기반의 AI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겠다. 그리고 삼성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호재가 하나 들려왔습니다. 반도체 업계의 경쟁사인 퀄컴과 인텔 간 2나노미터급 공정 개발 협력 중단설이 흘러나온 겁니다. 이것은 삼성 파운드리에 또 한 번의 기회가 온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시장은 숨죽이며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만 TF 인터내셔널 증권의 권민치 애널리스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최근 조사에 따르면 퀄컴은 인텔 2나노 칩 개발을 중단했다. 퀄컴과 같은 선도 IC 설계 공급업체와의 협력 부족은 결과적으로 1.8나노 공정 연구개발 및 대량 양산을 불확실성에 빠뜨릴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퀄컴과 인텔 간 2나노미터급 공정 개발 협력 중단설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시장은 이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후발주자인 인텔을 따돌리고 차세대 스냅드래곤 제품을 수주할 수 있을지 여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는 2025년 양산을 목표로 2나노 게이트-올-어라운드 GAA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인공지능 AI 시대에 대응하는 최첨단 공정으로 TSMC를 따라잡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요. 사실 파운드리 사업에 가장 늦게 뛰어든 인텔이 급격하게 추격해오자 삼성전자가 긴장했던 것도 사실인데 퀄컴과 인텔 간 2나노 동맹이 결렬될 가능성이 커졌다니 이런 호재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TSMC의 성공에는 대만 반도체 산업의 대부라 불리는 창업자 장중머우 모리스 창 전 회장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난달 말 대만 경제지 차이신을 비롯한 언론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한국에 대해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본 반도체가 쇠퇴한 데 반해 한국이 급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하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대만 반도체 업계는 한국 반도체를 비하하고 평가절하하기로 정평이 나 있어 장중머우에 대한 답변도 그런 부문을 기대한 기자들의 질문의 의미였지만 장중머우는 그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얘기를 꺼내며 장중을 슬렁이게 했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생각을 직접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도시바와 애니시는 정말 훌륭했다. 당시 일본은 CPU 같은 시스템 반도체에서 강하다고 할 순 없었지만 메모리 반도체는 인텔을 압도해 사업에서 철수시킬 정도로 막강했다. 장중모우 전 회장은 1980년대 일본 기업들에 대해 그렇게 회상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반도체 산업 쇠퇴 원인에 대해선 오래전부터 여러 주장이 있지만 압축된 원인은 기업들이 시대 변화에 의한 글로벌 흐름에 따라가지 않고 자기들만의 고집을 내세우다 갈라파고스화 돼버렸다는 주장이 있지만 실제는 한국의 삼성전자에게 기술이 밀리면서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1985년 미국 주도하의 플라자 아베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를 기점으로 $1 240엔이었던 N달러 환율은 1987년 말 $1 120엔에까지 하락하면서 일본 반도체 제품의 수출 경쟁력이 크게 하락해 미국 제품에 밀렸고 또 한국 제품의 저가 공세까지 직면한 것이 결정적으로 반도체 산업이 몰락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 전 회장은 이 같은 주장에 별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대의 흐름을 놓친 것이나 플라자 아비는 일본 반도체 몰락에 영향을 미친 요소들 중 하나에 르과하다고 하면서 결정적인 이유를 삼성전자의 등장을 들었습니다. 삼성전자에는 이건희 회장 등 인재들이 많았지만 히타치나 도시바, 애니시에는 그런 인물이 없었다. 고 지적했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의 반도체마저 인재를 앞세운 삼성전자에게 자리를 빼앗겼다고 했습니다. 장 전 회장이 한국과 미국, 일본 반도체의 희비를 가른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한 건 출중한 라오반 경영자 또는 리더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일본 기업들에도 반도체 사업을 총괄하는 전문 경영인들이 있었지만 이들이 이건희 전 회장과 같은 유능한 리더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장 전 회장은 뛰어난 라오반은 라오반 중에서도 1000명 중 1명 나올까 할 정도로 매우 희귀하다. 그런 한 명인 이건희 씨가 시대를 만들었다고 추켜세웠습니다. 91세의 나이에도 장 전 회장은 1989년 대만에서
이전 회장과 아침 식사를 함께 했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건희 회장은 반도체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당시에 벌써 휴대전화의 잠재력도 파악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성견지명이 있었고 해야 할 일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반드시 하고야 마는 용기가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극도로 커진 상황의 향후 반도체 업계 전망에 대해서 그는 반도체 수요 급등으로 거의 미국이나 일본, 중국의 모든 제조사에서 반도체 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일본, 중국 등이 성공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대만과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되느냐에 달렸다. 고 했습니다. 그는 1년 전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강연에서 TSMC를 위협할 경쟁자들에 대한 의중을 자세히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그는 일본과 중국은 기술 수준에서 대만의 라이벌이 될 수 없고 미국 역시 대만을 앞서기는 어렵다고 했지만 그러나 한국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삼성전자는 매우 강력한 라이벌이다. 양국은 비슷한 장점을 공유하기 때문이며 또한 반도체 인재 수준이 높고 높은 기술을 기반화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어떤 나라의 어떤 기업들도 반도체 분야에 진입하고 싶어하고 또 일부 기업들은 과거의 영광을 재차 노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수백 조를 쏟아 부어가면서도 반도체 굴기를 이루려는 것은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모든 산업 분야에 절대적인 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영업이익률 때문이기도 합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률이 일본 모든 전자기업들이 내는 이익을 보다 많은 것은 반도체 때문입니다. 일본 전자회사들이 기를 쓰고 삼성전자를 따라 잡으려고 연합해서 총력을 펼쳐도 어렵다는 말은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반도체 분야를 다루는 기업은 높은 매출과 함께 그 어떤 산업보다 영업이익률이 높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기업은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막대한 마케팅비를 투입해야 합니다. 마케팅 비용에 많은 금액을 쏟아넣는 제조사나 유통업체의 경우 영업이익률은 5% 안팎이 일반적입니다. 국내 주요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현대자동차가 5.7%, LG전자 5.2%, SK텔레콤 7.2%, 롯데케미칼 2.9%, 네이버 22.9% 등입니다. 물론 예외인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LG전자 생활가전사업부는 지난해 10%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했고 오리온은 식품업계임에도 불구하고 17%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자 업계에서는 다양한 영업활동 비용이 발생하는 가정과 식품산업에선 좀처럼 이루기 힘든 수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제조업체 중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이는 애플의 경우 통상 20에서 30%대의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고 삼성전자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18%로 높은 편이지만 이와 비교도 할 수 없는 50%대 영업이익률을 보이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반도체 업체입니다. 국내외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평균 30%대의 영업이익률을 유지하지만 호황 시기에는 50%까지 치솟는 데 있는 고부가가치라는 반도체 산업 특성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가전, 식품에 비해 마케팅 비용도 절대적으로 적은 것도 마진을 높이는 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일하고 투자된 비용도 비슷한 가운데 상품을 팔지만 같은 시간에 누구는 5,000원을 벌고 누구는 3만 원에서 5만 원까지 번다는 얘기입니다. 반도체 슈퍼홀로 불리는 네덜란드 장비업체 ASML의 영업이익률은 독보적입니다. ASML은 극자외선 EUV 노광 장비를 지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이라 실적도 지난해 매출 186억 유로 약 25조 원에 영업이익 98억 유로 약 13조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3.1%, 영업이익은 44% 늘면서 영업이익률은 무려 52%에 달합니다. 높은 수익성 비결은 EUV 노광 장비 때문입니다. 1대당 2천억 원에 달하지만 첩당 공정에서 필수 제품으로 꼽히며 2년 사이에 500억 원이나 올렸지만 공급이 절대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ASML은 총 42대의 EUV 장비 중 대만이 44%, 한국 35%, 중국과 미국, 일본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 35%, 중국과 미국, 일본이 뒤를 이었습니다. TSMC는 지난해 매출 1조 5,874억 대만 달러 약 69조 원, 영업이익 6,450억 대만 달러 약 28조 원을 기록, 영업이익률은 41%였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과 SK하이닉스 양사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각각 31%, 29%인데 두 회사는 2018년 반도체 슈퍼호황
시절에는 5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보이면서 당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52%, SK하이닉스는 51%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엄청난 이윤입니다. 따라서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면 영업이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중모 전 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리더십과 인재 양성론을 들었지만 실제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인의 도전 정신과 끈질김, 성실함, 그리고 승부정신 등을 꼽아야 합니다. 말하자면 한국인의 기질인데 장중모 전 회장은 그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한국인을 평가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과감한 승부정신입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와 특정 종목에서 경쟁 관계에 돌입했을 때 패한 적이 거의 없다는 것은 승부정신 때문입니다. 20년 전 중국이 치고 올라올 때 세계 언론은 한국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그런 말이 가장 많이 나왔고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국민조차 그런 평가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런 평가가 맞았다면 지금의 한국은 존재하지 않아야 맞습니다. 경제는 피폐되어 수출은 크게 줄어들었어야 맞는 얘기고 중국에 의해 대부분 무너졌어야 맞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위세에 눌려 길을 못 피고 일본 경제는 한국 때문에 일본이 이 지경 됐다는 통탄의 소리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을 압도할 것이라는 중국 역시 지금도 한국의 기술을 빼낼 기회만 엿보면서 절치부심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척하지 않으며 시기심과 질투, 콤플렉스에 의해 한국을 평가절하하고 있지만 중국이 내세우는 타도 목표는 미국, 일본이 아니라 타도 한국입니다. 한국만 잡으면 중국은 세계를 석권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만은 70년 전부터 모든 면에서 한국에 비해 월등하게 앞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게 뒤처진 것은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25년이나 늦은 후발주자 삼성 파운드리가 지금은 대만에 훨씬 뒤져 있지만 세계 1위를 목표로 한 것은 2030년입니다. 아직 8년이 남아 있습니다.